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목소리가 왜 그러냐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코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 목소리는 아닌데 이런 목소리로 방송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자분들은 감기에 계속 걸려 있어라 라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뜻인지는 제가 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까지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개혁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교개혁 광풍 속에서 가톨릭을 다시 세운 단 한 명의 성직자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이죠. 가톨릭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치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다가 독일 지역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들어올려졌잖아요. 그 뒤로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의 들불이 번져나갔습니다. 가톨릭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남아있던 루터의 개신교에 이어서 스위스의 칼뱅이 보다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는데, 어떤 분들은 당시에 독일 지역 여러 영주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루터나 개신교의 리더들을 지켰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명분으로야 가톨릭의 타락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독일 지역 민심의 분노, 이런 걸 반영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열면은 속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루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예 신교로 개종한 영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지의 신도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켰고요. 이어서 자기 영지에 있었던 교회와 수도원의 문을 닫고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옆 동네 영주가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빼앗아서 떵떵거리면서 지낸다는 말을 듣고 혹하지 않을 영주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돈 문제가 얽혀들다 보니까 카를 5세 황제가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먹혀들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일반 민중들의 호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주들의 호응을 디딤돌 삼아서 개신교가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 전개되고 나니까 당시 사람들 모두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변방에서는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왕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그리고 영국의 메리 1세, 이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받은 타격은 엄청나게 컸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는 권위에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그 권위가 사정없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돈입니다. 독일 중북부 지방이 모두 개신교 세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뜻있는 성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스스로 치열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요구가 수용이 돼서 개최된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는 모든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로 가톨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소집합니다. 동로마 제국 시절부터 주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정통교리와 이단을 규정하고 가톨릭의 정체성을 지켜본 그런 회의였던 거죠. 이번 트리엔트 공의회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에 대응할 목적으로 소집되었어요. 이 공의회는 총 3차시까지 개최되는데요. 처음에 모였던 추기경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을 재확립하고자 노력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가톨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여러 교리들을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의욕은 1년도 채 못 가서 시들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노력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이제 정통교리를 확립한다고 쳐요. 가톨릭이라는 틀 안에서 싸우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인데, 아예 프로테스탄트들은 가톨릭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톨릭 정통교리는 이거야 라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 뒤로 4년 뒤에 율리오 3세가 의욕을 보여서 2차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멈춘 부분에서 교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만 이번엔 불과 몇 달 만에 종료됐어요. 그래도 통합교리 부분은 상당히 진척을 이루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여기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대국들이 이제 버틴 거죠. 그래서 다시 해산을 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모였던 추기경들이 절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에 맞서는 데 있어서 이처럼 교리나 만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반성이죠.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조리를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모인 추기경들은 모두 가톨릭 내에서 최상위 기득권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일을 자처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나마 목소리를 내던 추기경들은 아, 가톨릭은 미래가 없어. 모두 글러먹었어. 라고 탄식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차 시기가 끝난 뒤로 한동안 공의회가 소집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여겨진 면도 있고 누군가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가톨릭의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구나. 그런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거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카롤로 보로메오예요. 이 사람은 롬바르디아 명문가 출신으로 어머니는 메디치의 먼 친척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사람인데 둘째였다 보니까 12살에 성직자가 되었고요. 어려서 큰 교구를 가문으로부터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교구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서 제게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제외하고 모두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어린 아들의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롤로 보로메오는 어린 시절부터 밀라노 일대의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회법 전문가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즉석 설교가 특히 어려웠대요. 그런데 대단한 노력파여서 부단한 노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능숙하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1559년입니다. 그의 삼촌인데요. 비오 4세. 비오 4세가 교황이 됩니다. 비오 4세는 21살밖에 되지 않았던 자기 조카, 이 조카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다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대단히 높은 뜻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렬한 열망을 평소에 자기 삼촌한테 열렬히 얘기한 바가 있었다 보니까 자기 조카가 뜻을 펼치도록 자기는 돕는 뒷배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카롤로 보로메오를 교황청의 국무상서 자리에 발탁합니다. 교황청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삼천떡의 낙하산이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를 겪어본 이들의 생각은 달라졌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밀라노와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성직자였죠. 그리고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균형 감각도 대단했대요. 그는 삼촌인 교황 비오 4세와 힘을 모아서 오랜 세월 쌓여온 가톨릭 내의 부조리와 타락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 주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교황은 자기 조카 때문에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고요. 워낙에 카롤로 보로메오는 누가 보더라도 극단의 금욕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일을 진척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오 4세는 그간 10여 년간이나 방치됐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기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카롤로 보로메오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스페인,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등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들하고 치열하게 의견 조율에 나서가지고 각국의 양보를 일정 부분씩 얻어내고 그래서 모든 논란이 종결된 가톨릭의 교리 체계를 다시 만들게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됐더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다시 일어서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일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약한 트리엔트 신조 이게 마침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로마에서 활약하던 시기가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삼촌 비오 4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당시 추기경들 중에 상당수가 카롤로 보로메오를 교황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의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많은 개혁파 추기경들로서는 가톨릭의 개혁 시기에 그만큼 능력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성직자가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카롤로 보로메오는 자신이 교황이 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사양하면서 자신의 교구인 밀라노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할 일이 있고 밀라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교황이 되면은 주변국 입김에 휘둘리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사 절충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밀라노에서는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자신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밀라노로 돌아간 카롤로 보로메오는 교회의 청빈과 금욕을 강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더 열심히 나서게 됩니다. 그의 솔선수범과 헌신은 정말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 창궐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그는 이제 죽어가는 이들의 종부성사를 직접 해주고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뛰어다닌 거죠. 이런 그의 모습은 마치 중세 말에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밀라노로 몰려왔던 거죠. 이어서 카롤로 보로메오는 가톨릭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건 바로 성직자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급 성직자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머리를 깎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될 수 있었죠. 착한 척 몇 달만 하고 예 하면은 문제없이 이제 수도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위 성직자들의 경우는 주로 교리나 교회법 이런 것들만 공부했죠. 체계적으로 정신무장을 시켜야 된다. 카롤로 보로메오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카롤로 보로메오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밀라노 교구에 성직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들어서게 됐거든요. 이러한 밀라노 교구의 명성은 주변으로 퍼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성직자들이 어마어마한 호응을 했어요. 대단하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성직자 교육 체계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교황이 돼서 이런 일을 밀어붙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거는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도 다른데 어떤 강요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의 반발을 불러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밀라노에서 했을 때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거죠. 이외에도 카롤로 보로메오는 자기 교구에서 신교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밀라노 바로 위에 스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칼뱅파 신교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었어요. 그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는 없었는데 밀라노 교구에서는 프로테스탄트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를 존경하면서 따르는 가톨릭 신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카롤로 보로메오 추기경의 명성은 이탈리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톨릭 개혁은 프로테스탄트와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정화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 이런 그의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너무나 돋보이는 롤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젊은 성직자들도 상당수가 그를 따르게 되었고 신자들 역시 카롤로 보로메오의 가톨릭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은 그에게 오랜 수명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평소 많은 일을 동시에 챙기느라고 지나친 과로를 반복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카롤로 보로메오는 46세 생일이 조금 지나서 큰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렇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전역은 물론이고요. 유럽 전역에서 그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1602년인데요. 그의 시성을 위한 준비가 착수되었고 1610년에 마침내 그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균형 감각이 대단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원칙에서는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서 많은 적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 역시 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과오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카롤로 보로메오와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을 접하다 보면은 늘 현실과 타협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교개혁의 광풍 속에서 만약에 제가 일개 가톨릭 성직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롤로 보로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죠. 오직 그것이 빛이 나게끔, 그것이 너무나 밝은 빛을 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빛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낸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랄까요? 조급함과 싸우면서 묵묵히 자기 길만 가는 그런 태도,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뭐 말은 멋지게 했습니다만은 왠지 말하면서 계속 반성만 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의 광풍 속에서 가톨릭을 다시 세운 단 한 명의 성직자 성 카롤로 보로메오 추기경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평범한 이들은 시대에 그저 휩쓸려 갈 뿐이죠. 그런데 한 위대한 영혼은 시대를 밝힌다는 점, 그런 걸 우리가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